보안 3단계 발령. 전 인원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계단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갑자기 건물 전면 유리창이 울릴 만큼 큰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패를 들고 앞쪽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외부 공격입니다. 선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건가요? 유리는 서둘러 말했다. 선영님, 딸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순간 선영은 알았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어떤 진실을 향해 그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선영의 아침은 늘 그렇듯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작은 단칸방 안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고 기계음 섞인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는 30년 전 남편이 건네주었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고 그 이후로 이 방을 지켜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선영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레 이불을 털고 일어나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딸 서연의 사진들이 빼곡했고 그중 가장 오래된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고운 주황색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던 딸의 모습이 액자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사진을 보며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65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영은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 냄비에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생일날은 누구에게나 축하받고 싶은 날이지만 이제는 축하 메시지를 건네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나 새 가정을 꾸렸고 친척들과의 왕래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녀는 미역국이 끓기를 기다리며 테이블 위에 준비한 쌀밥과 김치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릇들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조금씩 깨져 있었지만 선영은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생일상을 차릴 뿐이었어요. 나라도 챙겨야지라는 중얼거림이 방 안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작은 마음의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선영은 미역국의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은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오래전 딸이 끓여주던 미역국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던 어느 해 선영의 생일이라며 서툰 솜씨로 끓여주었던 미역국은 짜기만 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선영의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선영은 딸에게 말 못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미련과 후회였고 약간의 죄책감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서연아, 거긴 따뜻하니? 라는 속삭임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영은 서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훨씬 전에 쓰던 기종이었고 화면에는 딸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찰칵거리는 버튼을 눌러보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이 뜨는데 그중 1번에 저장된 이름은 단 한 사람, 서연뿐이었어요. 삭제하지 못하고 변경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 온 번호였습니다. 누르지 않아도 되는 번호지만 선영은 가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붙잡듯 손가락을 얹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번호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전화가 걸려올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져 휴대폰을 이불 위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동네 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겨울 햇살은 흐렸고 빛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명절을 앞둔 설렘과 분주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잠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깜짝 놀라 창문을 곧바로 닫았고 팔을 스스로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둔 휴대폰에서 갑자기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화면을 보는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알림창에는 믿기 어려운 발신명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간 선영의 폐가 작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이 미끄러질 것처럼 떨렸지만 그녀는 화면을 붙잡듯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류인지 장난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사실. 선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방 안은 완전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사건이 숨을 고르는 잠깐의 간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미역국 냄새는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서서히 골목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들릴 수 있는 소음은 늘 고등학생들의 발걸음이나 배달 오토바이 소리 정도였기에 이런 묵직한 엔진음은 쉽게 들리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는 트럭인가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하는 듯 잇따라 굉음을 냈습니다. 선영은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쿵쿵 뛰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창을 살짝 열어본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검은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이 번듯하게 빛나고 있었고 차량마다 동일한 무늬의 깃발이 앞쪽에 꽂혀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광경에 밖으로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 둘은 서로 팔짱을 끼고 저거 무슨 촬영인가? 라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의 움직임은 촬영팀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도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군대처럼 골목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창틀을 부여잡으며 이 상황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이 조금 전 도착한 그 메시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곧
리무진 행렬의 첫 번째 차량이 그녀의 낡은 집 앞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경호원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골목 분위기와는 달리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일정 거리 밖으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제지에 더 크게 웅성거렸고 어떤 이는 대체 누가 사는 집이길래 라며 흥분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주변을 통제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구조를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선영은 점점 어지러움을 느꼈고 몸이 무거워지며 창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리가 힘이 빠져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주민들의 웅성거림은 그녀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리무진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 얼굴은 이미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영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어요. 주민들도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저 사람 누구 닮지 않았어?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숨이 가쁠 정도로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이 한순간 낯설게 변해버린 듯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은 선영의 집 문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문 사이로 선영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선영은 그 눈빛에서 익숙한 따뜻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은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듯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경호원들 또한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를 잡았고 골목의 소음은 어느새 잦아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어야 할지 숨겨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또다시 짧게 진동했습니다. 선영은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또다시 서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더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열어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리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할 만큼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건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만들어낸 감정이었고 그녀가 앞으로 한 발 내딛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고리를 힘주어 돌렸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젊은 여성의 또렷한 시선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부드러운 얼굴로 선영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은 곧 그녀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선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굴선, 눈매, 입술의 각도까지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서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골목은 이미 경호원들에 의해 조용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멀쑥이 떨어져 속삭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저 집에서 무슨 일이야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문 앞에 이 젊은 여성이 왜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지, 왜 서연과 똑같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님,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집에 계시면 위험해요. 말투는 정중하지만 단단했고 더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여성은 짧은 침묵 끝에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선영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선영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심장을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공간, 매일 음식을 데워 먹던 부엌, 딸의 사진으로 가득한 책장.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선영의 다리는 흔들렸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더 짧았습니다. 엄마 믿어줘요. 문장 하나가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없었던 단 한 줄. 이제는 그 단 하나가 그녀의 선택을 결정짓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리무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은 자연스럽게 양옆에서 공간을 만들었고 주민들은 더더욱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은은한 조명이 흘러나왔고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망설임을 품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와의 경계선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무진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몸을 묵직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시트를 제대로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선영과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유리라고 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고 설명을 아끼는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당신은 서연이랑 무슨 관계예요? 왜 나한테 와 있는 거죠? 유리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았고 기다려야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리무진은 서서히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앞뒤로 호위 차량이 따르고 있었고 도심을 벗어나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낡은 골목이 점점 멀어지고 그 끝이 보이지 않게 흐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무진 전면 스크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유리가 빠르게 화면을 확인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로를 변경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차 안의 공기를 단숨에 긴장시켰습니다. 선영은 허리를 곧게 세우며 물었습니다. 누가 왜 나를 쫓는 거죠? 유리는 선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영님이 열게 될 진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감춰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흔들리는 말투,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듯한 표정.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조각처럼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무진은 어느새 고속도로를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양옆의 풍경은 점점 삭막해졌고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세계가 멀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자신을 삼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야 해. 선영은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갈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시작된 이 여정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문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을. 리무진은 한참 동안 외곽 도로를 달린 끝에 산자락과 공장지대가 이어지는 어두운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뜸하게 박혀 있어 길은 거의 캄캄했고 도로 옆에는 오래된 철제 울타리와 버려진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불안한 숨을 삼켰습니다. 이곳은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좀처럼 찾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뉴스에서 큰 사고가 터졌던 바로 그쪽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감춰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어느 순간 도로에서 벗어나 좁고 비포장된 길로 들어섰고 바퀴는 자갈을 밟으며 작은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철제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에는 경고 표지판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자동 센서가 작동하자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그 너머에는 생각보다 더 크고 훨씬 정돈된 시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업용 건물처럼 보였지만 창문은 거의 없었고 입구 주변엔 여러 대의 고급 차량과 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질서정연했고 서로 짧은 무전만 주고받으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서연아. 너는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거니?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이 멈추자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내려섰고 유리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유리는 경호원 2명과 함께 선영을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밝았지만 어딘가 병원과 연구소 사이 같은 차가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리도록 닦여 있었고 벽에는 보안 카메라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연구원처럼 보이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멈칫하자 유리는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 모두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선영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한 회의실 같은 넓은 공간에 도착하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말했다. 이분은 박 실장님이에요. 서연님 생전에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그 말에 선영은 숨을 들이키며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성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안에는 애써 감춘 안쓰러움과 죄책감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님 오시느라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는 낡았고 그리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순간 선영의 손끝이 마치 전류라도 흐르는 듯 따끔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고 그 중 한 장을 꺼내자 서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보던 회사 사진이 아니라 보안조끼를 입고 무언가를 조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익숙한 딸의 얼굴인데 그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딸이 왜 이런 곳에? 박 실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님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사건을 추적하던 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머릿속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요원? 내 딸이요? 그녀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지만 심장이 터져나갈 듯 쿵쿵 뛸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연님은 이곳 연구재단의 데이터 보안팀에서 근무했고 내부 비리를 포착해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대상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서연님은 마지막까지 선영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선영의 마음 깊은 곳을 무너뜨리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은 테이블 위 버튼을 눌렀고 스크린이 켜지며 짧은 음성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이건 서연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선영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어려운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유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영은 떨리는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작은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시작될 듯한 기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곧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던 서연의 숨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지자 회의실의 공기는 날카롭게 조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숨결뿐이었지만 곧이어 먼지 날리는 바닥을 급히 스치는 발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스크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파형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간이 없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전파음이 끼어들었고 이어지는 짧은 비명은 선영의 심장을 그대로 움켜잡았습니다. 박 실장은 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더 들을 수는 없나요?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일은 이미 손상된 듯 끝부분에서 더 이상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선영 옆에 조심스레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서연님이 위험을 느끼고 남긴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적막해졌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공조기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선영은 목이 바짝 말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경호원이 표정을 굳힌 채 보고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북쪽 출입구에서 보안망을 뚫었습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단번에 전투 태세처럼 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시에 움직였고 유리는 선영의 팔을 바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유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고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스피커에서는 침착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발걸음 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섞여 어수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문서를 가슴에 안고 이리저리 뛰었고 경호원들은 선영과 유리를 둘러싸듯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불안한 목소리로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저 사람들은 왜 이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리는 잠시 선영을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서연님이 남긴 정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선영의 머릿속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복도 깊숙한 곳에서 큰 충격음이 울렸습니다. 바닥이 진동하며 먼지가 떨어졌고 경호원 2명이 즉시 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유리는 경호원들과 함께 선영을 감싸며 반대편 좁은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통로에는 비상등이 깜빡이며 길을 비추고 있었고 벽면에는 노후된 파이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서둘러 작은 철문을 열었고 그 너머에는 건물 뒤편으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계속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조각이라는 건? 유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기며 답했습니다. 서연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선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 정도로 무거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리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폐공장입니다. 선영님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상통로 끝 철문이 열리자 바깥은 산들바람이 부는 어두운 주차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량 몇 대가 이미 대기 중이었고 경호원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선영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서연님이 전하려던 진실, 이제 선영님에게 달렸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도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뜨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상실로 움츠러들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요. 더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비상 통로를 빠져나오자 어둠이 가라앉은 뒤편 주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경호 차량 여러 대가 대기하며 엔진을 낮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선영을 조수석 쪽으로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를 쫓는 사람들도 우리가 찾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파도처럼 선영의 가슴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외곽 도로를 벗어나자 점점 건물 수가 줄어들었고 대신 오래된 공장과 창고들이 어둠 사이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 씨, 서연이 죽기 전에 만났다는 그 사람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너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네. 그분은 서연님과 함께 일한 마지막 동료입니다. 서연님이 남긴 마지막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희망 같았고 동시에 또 다른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넓은 폐공장 단지였습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엔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고 침묵 속에서 문을 억지로 밀어 열었습니다. 안쪽은 더 황량했습니다. 부서진 유리창, 바람에 흔들리는 철제 판자,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공기. 것만 봐도 오래전에 버려진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공간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폐공장 벽면을 스치다가 한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지친 표정,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든 중년 남자. 바로 서연의 직속 상급자였던 정우철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망치다 잡힌 사람처럼 겁먹은 표정으로 경호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자 정우철은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조각 가지고 계신가요? 정우철은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건네면 정말 끝장이 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도. 그의 두려움은 눈빛과 손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선영을 보자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마지막 순간에 계속 어머니를 부르더군요. 그 한마디에 선영의 심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조여오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철은 봉투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여기엔 서연 씨가 밝히려 했던 내부 고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조직은 이걸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유리가 봉투를 받아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옆으로 피해. 경호원이 외치자 총탄 여러 발이 공장 벽에 박히며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유리는 그녀를 보호하며 철제 기둥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배치하며 총격을 반격했고 폐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성과 금속 파편이 튀는 소리가 이어졌고 먼지가 허공에 떠올라 주변 공기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우철은 공포에 휩싸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벽 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리는 그에게 다가가 외쳤습니다. 정우철 씨, 지금 빠져나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제야 정우철은 떨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켰고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서연 씨를 지키지 못해서 그게 평생 죄입니다.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를 탓할 시간도 감정을 처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서 나가는 것, 그리고 진실을 이어받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총격 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유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차량 쪽으로 이동하세요. 경호원들이 방패를 들어 보호막을 만들자 선영과 정우철은 그 사이에 몸을 낮추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폐공장 문을 빠져나오자 차들은 이미 시동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유리는 조수석 문을 열며 선영을 재촉했습니다. 서두르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자료가 앞으로 모든 걸 뒤흔들 겁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딸이 남긴 마지막 반짝임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진실을 조심해. 그 말이 지금 그녀의 두려움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딸의 죽음을 밝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삶의 이유라는 것을. 그녀는 힘겹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요. 이제 끝까지 가야겠죠. 차 문이 닫히는 순간 폐공장으로부터 또 한 번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빠져나온 차량 행렬은 산길을 따라 빠르게 달렸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차창을 때렸고 무전기에서는 짧은 지시와 경고음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손을 꼭 쥔 채 흔들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멀리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와 폐공장에서 들었던 비명, 그리고 정우철이 건넨 진실의 조각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는 걸 감지했습니다. 유리는 전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폐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아직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해독하려면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정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장비가 있는 곳이 군부대 폐시설입니다. 서연 씨도 마지막에 그리 가려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자 공기가 한순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딸이 남긴 마지막 내용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의 시선을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도 곧 도착할 겁니다. 차는 능선 너머 오래된 군사시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제 울타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오래전 폭발 흔적처럼 보이는 건물 잔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방을 경계하는 사이 세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벙커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벽면의 경고문은 색이 바랬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책상 위에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듯한 복구 장비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곧바로 자료를 장치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진행 중 60%. 기계음이 공간을 울렸습니다.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손끝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벙커 출입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걸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총구가 천천히 선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그는 서연이 내부 고발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배제했던 상급자였습니다. 남자는 불필요한 감정 없이 차분히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무도 다칠 필요 없습니다. 유리는 즉시 자신의 몸으로 선영을 가리고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총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자료만 확인하고 떠나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료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입니다. 나도 당신들도. 그의 말에는 위협뿐 아니라 어떤 절박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의 마음에는 더 이상 물러설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복구 완료 100%. 남자가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유리는 장치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찰나의 틈을 타 남자가 총을 들고 유리를 향해 조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철이 갑자기 남자의 팔을 붙잡으며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총성이 벙커 안에 크게 울렸고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유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구된 파일을 서버 전송 장치에 연결했습니다. 전송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계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송 진행 중 20%. 남자는 정우철을 밀쳐내고 다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총구의 끝이 정확히 유리를 향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왜 움직였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밀어낸 듯 혹은 무엇인가 당기는 듯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유리를 가리던 총구 앞에 선영이 서자 남자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비켜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남자의 외침과 동시에 모니터에서는 전송률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전송 70%, 80%.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요.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흔들림 사이 전송 완료. 기계음이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일이 국내 모든 주요 언론과 수사기관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남자는 총을 떨어뜨리며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들이 벙커로 들이닥쳐 상황이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숨소리가 천천히 잦아들고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충격과 안도에 섞인 표정으로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선영님, 왜 그렇게 위험하게 앞에 서신 거예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가진 용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끝까지 지켜낸 진실이었으니까요. 벙커 안은 정적에 잠겼지만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울려대던 경고음과 총성,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멀어졌고 대신 먼동이 트기 직전에 적막한 하늘이 폐공장 지대를 서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넓은 들판과 폐건물 사이를 쟁걸음으로 오가며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유리는 다른 팀원들과 짧은 보고를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런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갓 깨어난 사람처럼 손끝도 숨결도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침이 완전히 밝아올 때쯤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지난밤의 피로와 안도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님, 잠시 바람 좀 쐬시게요. 너무 오래 긴장을 하셨습니다. 유리의 말에 선영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폐공장에서 조금 벗어난 언덕 아래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난간 옆에 멈춰 서자 탁 트인 시야 너머로 흐릿한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서늘하게 들어왔고 선영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한 사람의 솔직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어요. 서연님이 남기신 모든 자료가 언론과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완전히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곧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잃어버린 1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선영은 공기 중에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기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혼자 버텼을지 그 생각만 하면 목소리가 떨려 올라가려는 울음을 간신히 누르며 멈춰섰습니다. 유리는 선영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서연님은 끝까지 선영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 말은 선영의 가슴 깊은 곳에 아주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정이 밀려오며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천천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유리가 대신 받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연님이 이곳에 오기 전 저희 팀원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영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서연의 익숙한 필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신다면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엄마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지키고 싶은 이유였어요.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선영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깊고 조용한 숨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USB는 유리가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몇 분 뒤 유리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님이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화면 속에서 서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짧은 영상은 오래된 사진처럼 잔상이 남았습니다.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단단하게 묶여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절차가 정리된 뒤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리 씨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유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영님이 원하는 곳으로요. 지금부터는 선영님의 삶입니다. 그 말에 선영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에 햇빛이 천천히 걸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님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바람이 잔잔히 지나갔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듯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폐공장을 돌아보고 아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의 세상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피어오르는 중이었습니다.